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2강 분석 방법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분석 방법론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 이제 분석 방법론의 의미를 이제 적당히 한번 고려해보죠. 일단 데이터 분석이 효과적으로 기업 내 정책하기 위해서 이를 체계화한 절차 방법이 정리된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기업 내에서 그냥 왕복하대로 고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계화된 절차 방법이 정리되어 있는 분석 방법론의 수립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 방법론은 상세한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구와 기법, 그 다음에 템플릿과 산출물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면 되고,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지식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이제 분석 방법론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 결정의 필요성을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고려를 해보죠. 일단 기존에 있던 의사결정론을 고려해보면 데이터 기반을 가지고 고려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경험적인 거나 형식적인 상황으로 처리를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주관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객관화된 정보가 되게 힘들어요. 물론 경험이 축적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 기반에 대한 의사결정이 당연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경험과 감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바뀐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름 이제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뭐 생각을 해보면 고정관념, 혹은 편향된 생각, 내 편견을 가지고 어떤 걸 이제 생각하다 보면 상황이 전환되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판단 미스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고정관념이나 편향된 생각 혹은 프레이밍 효과가 문제의 표현 방식에 따른 동일한 사건이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판단이나 선택이 달라진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프레이밍 효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감정에 치우쳐서 같은 상황에 대한 것도 같이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람이고 고려를 꽤나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이런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요소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상태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의미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논리일 거고,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뭐 게임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고려를 하게 하면 더 객관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죠. 네, 실제로는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고려하지만 그 데이터를 보고 또 주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 표를 세워서 뭐가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결정 이론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좋고, 그 데이터 기반에 있는 수학의 기반들이나 통계의 기반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정보를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항을 고려하는 게 좋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법론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방법론의 생성 과정은 이렇게 암묵지, 형식지, 방법론 세 가지를 가지고 고려하는 게 좋은데, 암묵지가 일단 먼저 살펴보죠. 암묵지라고 하는 거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개인에게 체화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있지 않는 지식을 암묵지라고 한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습득하는 능력은 맞는데
이걸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고, 실제로 드러나 있는 객관화되어 있는 정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김치 담그기 같은 거 혹은 자전거 타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김치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레시피 없이도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건 맞지만, 이거를 객관적인 지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김치 담그기를 고려하면 혹은 자전거 타기를 고려하면 암묵지에 대한 걸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형식지라고 하면 형식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문서나 매뉴얼처럼 형상화된 지식을 형식지라고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제를 고려해보면 교과서, 비디오, 데이터베이스, 뭐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형식지다 이렇게 고려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김치 담그기로 이 과정을 한번 소개해보면, 김치 담그는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암묵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를 담그는 행동들을 체화시켜 놓은 상황인데, 레시피를 아직 만들지 않은 거죠.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 레시피를 쓴 상태가 결국 이 형식지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레시피를 체계화해서 방법론으로 만드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이 방법론을 통해서 다시 사람들을 가르쳐서 체화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이렇게 도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묵지를 형식화 통해서 형식지로 만들고, 형식지를 체계화해서 방법론을 만들고, 이 방법론을 내재화해서 다시 암묵지로 가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암묵지와 형식지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고려해보고 싶은 거는 방법론의 적용 업무의 특성에 따른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서 업무 상황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상태일 텐데, 일단 첫 번째는 포커스 모델, 두 번째는 프로토타입 모델, 세 번째는 나선형 모델,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퍼포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뭐 1번이 진행되고 2번이 진행되고 뭐 3번이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걸 퍼포스 모델이라고 하고, 이 고전적인 방법으로서 퍼포스 모델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계성이 있는 게 전 단계에 대한 이행이 안 되면 후 단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퍼포스 모델을 고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다른 형태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로 고려해보고 싶은 건 이제 프로토타입 모델이에요. 프로토타입 모델이라고 하는 걸 한번 읽어보면, 퍼포스 모델을 보완한 모델로서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나가는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객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완벽한 요구 분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분을 우선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이러는 것. 상황적으로 고객이 어떤 요구를 했는데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해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개발을 하면서 고객의 입장이랑 맞춰가는 과정을, 피드백을 해가면서 맞춰가는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한계성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객의 요구도 사실 객관화돼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항상 그렇다는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포터 타입 모델을 통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이제 훨씬 활용이 잘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나선형 모델인데, 나선형은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으로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이 용이하지만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한 복잡도가 상승하여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울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선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커지는 거죠. 점진적으로 커지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는 건데, 나선 모델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프로젝트에는 점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니까
효과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복잡도가 상승하면 분명히 한계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모델로서 지금 나선형 모델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요 세 가지 중에서는 이 프로토타입 모델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형태로 보고 있고 얘가 이제 제일 많이 활용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뒤에서 이 프로토타이핑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지만 여기 이제 좀 핵심을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법론의 구성을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법론은 단계, 태스크, 스텝 이건 이제 태스크는 영어니까 뭐 한국말로 임무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제, 임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단계, 태스크, 스텝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이제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단계는 최상위 계층으로서 프로세스 그룹이 통해 완성된 단계별 산출물을 생성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고 태스크는 단계를 구성하는 단위 활동으로 물리적 또는 논리적 단위로 품질 검토의 항목이다. 이거는 산출물을 생성하는 거고 이거는 품질 검토의 학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텝은 입력 자료, 인풋이나 그 다음에 처리 및 도구, 그 다음에 출력 자료, 아웃풋으로 구성된 단위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방법론을 구성할 때는 단위, 태스크, 스텝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15회 기출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분석 방법론 중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단계가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로 지향하는 하향식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는 모델은 뭐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요점이 되는 언어를 초이스해보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전 단계가 완료된 후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하향식 모델을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고려해보죠. 자, 1번은 프로토타입 모델이고 2번은 폭포수 모델 3번은 나선형 모델 4번은 애자일 모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모델 세 가지를 공부했었죠. 폭포수 모델, 프로토타입 모델, 나선형 모델 그 중에 지금 폭포수가 단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었고 이전 단계가 이행된 후에 후차적으로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 게 폭포수 모델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마 폭포수 모델일 것 같고 프로토타입 모델이나 나선형 모델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형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프로토, 나선, 애자일은 아니고 폭포수 모델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18회 기출 문제인데 18회 기출 문제는 분석 기획 고려 사항 중 장애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장애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거 1번을 보니까 비용 대비 효과에 적정한 비용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의 안정적 성능 확보 3번은 이해도 높은 모형보다는 복잡하고 정교한 모형 4번은 조직 역량으로 내재화를 위한 변화 관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그럼 부적절한 걸 지금 고르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3번 사항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 대비 효과에 적정한 비용을 고려하는 거는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의 안정적 성능 확보도 이제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일 거고 그 다음에 조직 역량의 내재화를 위한 변화 관리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해도 높은 모형보다는 복잡하고 정교한 모형을 고려한다 라고 하는 거는 이해도가 낮은 걸 고려한다는 말과 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적절한 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 기출 문제 사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구성했던 것들을 섞어서 지금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 어렵지 않게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